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중국도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돈을 더 풀 뜻을 밝혔고요. 또다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쩐의 전쟁을 벌일 기세입니다. 소비와 투자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또 돈을 찍어내서 풀고 있는 일본의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고 또 환율 변동성을 줄일 대책 고민이 시급합니다. 저축은행으로는 쩐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7월 말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2달 연속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후발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고금리 특판 예금을 늘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신용대출도 공격적으로 늘릴 기세입니다. 국제 유가는 내리는데요. 공공요금은 들썩일 조짐입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원가가 낮아졌는데도 올린다니까 방만 경영으로 센 쩐을 국민들이 메우라는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에 최대 28% 인상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강력한 구조개혁부터 한 뒤에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쩐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자동차 요즘 리스에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동차는 꼭 가져야 하는 것,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요. 이제는 빌려서 그냥 쓰는 개념으로 많이들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매하는 것에 비교해서도 세금 부담도 절약이 되고 또 보험료도 절약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또 리스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2부에서 자동차 리스 시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 금지법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강화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앞두고 지금 각 금융사마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고 또 시행 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월요일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우리 휴일이었던 지난 주말에 나왔던 그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긍정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 시장에는 긍정적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시선순 7포인트 올라서 1978.54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2.05포인트가 빠져 541.93으로 끝났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3,449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는 오히려 227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래 시장에는 910억 정도 샀는데 코스닥 시장에는 46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좀 상반된 수급이 나타났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시장 체력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죠.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낙폭했던 종목군들이 중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국 내수가 좀 살아나면서 우리 수출도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쪽으로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일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다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양측이 아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 환율 이것도 상당히 좀 시장에 부담을 많이 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을 지키기에 뛰어들면은 그에 따라서 일본 엔화의 약세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인
우리 원화하고 관계도 좀 내려가지 않겠나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일본 예는 117엔 90전 정도, 118엔대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크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기대하고는 좀 비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증시는 어떤가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네. 과연 중국 정부 자체가 스탠스가 변화가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린 부분 자체가 예전에는 보면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가 거의 같은 퍼센트 포인트로 네. 내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는 40bp 인하를 했고요. 예금 금리는 25bp 인하를 해서 차등을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어떤 그런 의중은 보이고 있는데 확실한 어떤 시그널, 확실한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후속타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금리 인하 자체가 더 큰 약발을 가지느냐 아닌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는 시장 좀 어떻게 갈 걸로 보시나요? 이번 주가 좀 상당히 중요할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일 날 수요일이죠. 네. 26일 날이 그동안 미뤄왔던 증시 부양책이 나올 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아직 정부가 공식화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표는 안 네. 나온 상태고요. 예상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어서 이 증시 부양책이 이어가지고 연기금의 자금 집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긍정적인 얘기들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외적으로는 지금 27일 날에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펙 회원국들 간에 석유 감축에 대한 어떤 논의를 석유 생산 감축이죠.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국제 유가 자체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심도 깊게 봐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뭐 33%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동결 33%, 네. 늘리는 거 줄이는 거 각 33%라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생산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게 대부분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생산 감축하기 어려우면은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유럽도 살아나는 모습이 약간 보이는 상태에서 그 유가가 하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유가 하락 자체가 세계 경제 후퇴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논조 자체가 좀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된다고 친다면 우리 정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다려야지 될 것들 꽤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망하기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우리 휴일날 금리를 내렸어요. 예, 금요일 저녁이었죠. 네. 금요일날 저녁에 참 좀 깜짝 쇼 같은. 한참 만이에요. 예전에도 이렇게 꼭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내리더니. 네. 예. 그 당시 지금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물론 일부 예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발표된 그 실질 성장률 지표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부양책을 쓸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대출 우리나라 같이 여기는 이제 그 무슨 이 시장 금리 이게 잘 제대로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출 기준 금리 뭐 이런 걸 낮추는 형태가 되죠 보통. 그래서 2년 만에 금리를 낮췄는데 지금 아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금리 인하가 결국 이제 기업들의 그 부채 부담 완화 또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상당히 지금 숨어 있는 부실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거 디폴트 우려에 대한 어떤 확산 견제 이런 목적인데 아마도 한 번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 말 이후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도 낮추고 은행들에 대한 지급 준비율 인하도 이제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은 어떤 거시 정책을 펼 때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때 한 번만 그치는 법은 없고요. 시차를 두고 뭐 적어도 두 번, 뭐 한 세 번씩 가게 되는데 사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9월에
중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84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유동성 지원만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난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금리를 낮추게 됐는데 이번 금리 인하 전에도 사실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도 지금 부채의 질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빚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또 이 부동산에 또 다시 거품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낮춘 것 같은데 조만간 더 낮출 가능성이 있고 상당한 정도의 경기 부양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관측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3분기 성장률 발표될 때만 해도요. 그때 네. 이제 7.3%라서 좀 걱정을 하다가 리커창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할 거 없다.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이번에 이제 에이펙 총회를 했고요. 2016년에 아마 G20 정상회담. 네. 아마 유치했는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게 아마 네.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자꾸 이제 편입이 돼 나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다시 다 지금 이 돈을 푸는 네. 이른바 뭐 환율 전쟁이다, 뭐 좀 속된 말로 쩐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결국 그 글로벌 경제의 전체 흐름에 반대로 가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죠. 일본도 자꾸 돈 풀고 네. 중국도 돈 풀고 할 수가 우리나라는 중간에 없네요. 끼어가지고 예. 참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사실 우리한테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네. 워낙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크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 금리를 낮추든 뭐든 해서 중국 내수가 살아나면은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한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요가 많아진다면은 우리 공급이 또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용카드 쓸 때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은 신분증을 꼭 보여줘야 된다고 하나요? 네, 지금 이제 표준 약관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신용카드사들의 몇 가지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은 다음 달부터 국내에 있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결제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도난에 의한 카드 피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게 된다는 것 같은데 아마 체크카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신용카드만 지금 50만 원 이상 결제 시 본인 확인 이게 네. 있고요. 또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된 카드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자동적으로 갱신을 해주는데 아마 이 요건을 따져가지고 카드사가 거절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 발급할 때는 어쨌든 회원의 결제 능력, 신용도, 이용 실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 자격 요건 같은 것이 맞는지 따져본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또 카드사들이 경쟁이 붙으면은 뭐 이런 걸 잘 확인 안 하죠. 그냥 네. 막 발급만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50만 원 이상 결제 때는 본인 확인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원래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강제 사항이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많이 좀 바뀌게 되는데 또 강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표준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KS 기준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에. 공산품이나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국가 표준을 만드는 건데 조금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또 일반 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그런 새로운 케이스 기준을 만드는데 이 SNS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18개 과제를 이번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앞뒤 좌석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벗기도 힘들고 특히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디 앉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이거를 조금 넓히는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컨대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몇 리터 이런 것만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뭐 고기라든가 음료를 보관하는 보조 공간이라든가 뭐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실제 그러면 김치 냉장고에는 김치가 얼마나 들어가냐 네. 이 부분에 대한 표시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소음 정도를 좀 더 알기 쉽게 표시를 하고요. 음료수 같은 경우도 여기에 과연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기 쉽게 표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휴지 같은 경우도 두께라든가 길이에 대한 표기가 정확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봐도 알 수 있게 네. 여러 가지 표시 등급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고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좀 굉장히 따져보는 편이거든요. 네. 삼겹, 그러니까 세겹 휴지 이런 데도 굉장히 얇아서 네. 도대체 뭐가 세겹이라는 거냐. 30, 예. 3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24, 30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로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표시인 것 한번 같고요. 네. 사후적으로 한번 또 이 제도가 바뀐 다음에 네.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김 기자님이 검증을 네. 한번 해주시죠. 아줌마 취재를 또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자동차 그동안에는 내가 사야지 된다, 내 것이어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강했다면요. 이제는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목돈을 모아서나 혹은 할부로 구입하는 것 대신에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리고 또 경제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리스를 한다든지 렌탈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나 렌탈에도 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피해가 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게릴라 경제 현장 학교 급식 파업과 관련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책국장 배동산입니다. 네, 지난 11월 20일과 21일에 집회가 열렸는데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참여를 다 하신 건가요? 전국적으로 약 2만 명 정도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특히 정규직과 대비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큽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월 평균 130만 원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청과도 대화를 많이 시도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부의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개선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시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 부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단지 예산만을
볼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자동차 빌려 타기 리스, 이용자도 늘고 피해자도 늘었다. 자동차를 사지 않고 빌려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치면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면은 더 이득이고 또 편리하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와 렌트 또 차를 공유하는 카시어링 전문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업체만큼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업체는 신형이 나오면 바꿔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리스를 해줬는데 이걸 지키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지 한국소비자원의 윤민섭 박사님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현대차의 제네시스 리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원래는 뭐 얼마나 타면은 신형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약관의 그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새 차로 바뀌어주는 것을 이제 무효화시키는 약관의 내용이 존재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캐피탈 측에서는 그 약관을 들어서 신차를 교환해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조금이라도 뭐 손상이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문구가 있었군요. 예. 근데 이게 리스를 해준 현대캐피탈 측에서는 알고 있었겠지만 리스 받을 때 그 고객도 이걸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 손상의 범위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그 신차 교환이 거부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은 알고 있지 못했겠죠. 네, 그러면은 뭐 조금만 이렇게 흠집이 나거나 이래도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인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자동차 바퀴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 운행에 지장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단순히 외관상의 손상만으로도 그 교환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비자는 그 기준을 몰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리스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리스 계약할 때 대부분 이런 특약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특약 조항은 이제 매번 리스 대상인 물품의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리스로 한정을 한다면 그 손상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해서 그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그 손상이 됐을 때 계약에 그러니까 신차로 교환해 주는 걸 못한다고 할지 그런 식의 특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리스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차로 바꿀 걸 염두에 두고 리스를 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 현재 일종의 할부 구매보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계약할 때 이제 할부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소비자가 매월 납입하는 비용은 그 할부 구매보다 리스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새 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거죠. 네. 리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인가요? 현재 그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는 그
수입차를 이용하시려는 젊은 층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비자 리스트에 한정된 부분인데 이걸 좀 더 크게 본다라면 사업체들이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이 리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리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동차 리스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현재 자동차 리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신금융협회에서 통계치를 작성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자동차 리스만 한정된 건지 아니면은 모든 기계에 대한 리스만 한정된 건지 정확한 통계가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리스 시장은 약 10조 원 규모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10조 원이요? 그 중에서 자동차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통계 자료가 운영 리스와 금융 리스 그렇게만 구분하고 있을 뿐, 뭐 자동차 리스, 또 자동차 리스 중에서 실제 소비자가 하는 것들이 네.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제 자동차 렌트도 있잖아요. 예. 렌트하고 리스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렌트하고 리스는 동일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법상으로 따지면 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려 쓰는 근데 거. 이제 근데 보통 렌트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여행 기간 동안에 쓰는 단기간의 임대를 보통 렌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 몇 개월 이상, 한 6개월 아니면 1년, 아니면 2년 정도의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렌트할 때는 렌터카에는 허자 번호판이 붙잖아요. 예. 근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이 붙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아닌가요? 예. 아, 과거에는 그 리스에도 다 허자가 붙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리스에 대해서는 그 소비자의 욕구가 이제 너무 그 빌린 것이란 게 티가 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 규정을 바꿔서 일반 번호판이 부착도 허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빌려주는 주체는 똑같은가요? 빌려주는 주체는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리스 같은 경우에는 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행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자동차만 몇 대 소유한 다음에 그걸 이제 여행자들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리스 같은 경우는 이걸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는 금융 리스라고 하는데 금융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신 전문 기관, 캐피탈이나 신용카드 회사 그런 회사들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여신 전문 회사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리스를 쓰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그 비용 절약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그 할부 구매 같은 경우 약 뭐 월 67만 원 정도 내는 걸 리스로 하게 되면 월 44만 원 정도 낸다. 그렇게 해서 그 리스 할부 구매보다 리스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할부 구매는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와서 나중에 중고차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렴한지 그 할부 구매는 자기가 소유권이 넘어와서 다시 팔 수가 있는데 리스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리스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금융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과연 어떤 게 저렴한지는 객관적인 비교는 그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뭐 한 2, 3년만 탈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가 이제 월 부담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차량 수리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리스 업체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가 늘어나면 항상 소비자 피해도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혹시 소비자원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우선은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자동차 수리비를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처리를 다 했는데 그 수리에 따른 자동차 가치가 감소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입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수입차에 실제 인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인도증에다가 서명을 해줬습니다. 네. 차량 인수증에 서명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차량을 인수받지 못했죠. 근데 인수증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비자 피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걸 다 인지를 하고 뭔가 뭐 계약상에 그랬다면은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인지를 잘 못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거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나요? 사실상 그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 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있는 법안으로는요? 예, 현재 그 리스가 아까 임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법에서 나오는 금융 리스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장에서의 그 시설 대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받는데 이 규정들이 대부분 다 동등한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상대적인 약자인 소비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좀 법안을 발의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나요? 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안이 발의된 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이런 게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법률상의 보호막도 그렇고요. 이제 법인이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법인이 빌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개인의 소유가 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예,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빌려서 예. 다시 그걸 이제 개인에게 재임대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그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에 의하면은 그 재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통보하지 않으면은 리스 계약이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업무용 차가 아니라 정말 고가의 차를 법인이 리스를 한 다음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법인이 세금을 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의 탈루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도 없나요? 현재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법적인 조항이요. 예. 그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을 딱 보험하고 엄폐물로 사용을 해서 그 차량을 운용하고 모든 걸 다 이제 세금 처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제 상업 장부라든지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감독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법안을 마련하고 뭔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리스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사람들의 어떤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배경이 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소유만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무조건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물건을 좀 더 타다가 그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목적에다가 게다가 구매하는 것보다는 잠시간 빌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 좀 저렴할 수가 있어서 요즘같이 소득도 많이 없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더 리스에 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 마련이야 어쨌든 당국에서 좀 알아서 해야지 될 부분이겠고요. 소비자들은 일단 편리하고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이다라는 이유로 리스를 찾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주의해야지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전해주시죠. 예, 최근 그 광고를 보게 되면 리스가 할부 매매보다 저렴하고 아주 이용하기 쉽다, 소비자에게 더 친화적이다라는 식의 광고 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리스 종료 후에 해당 물건을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관리하고 정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소비자는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본인이 필요한 물건인지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리스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내 소비에 맞는지 계산기를 직접 두들겨보는 그런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과 관련돼서는 좀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보험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지금 리스 보통 하게 되면 보험 계약자는 금융회사가 되는데, 네. 요즘 자동차 보험 관련돼서 보면은 다양하게 업체들마다 많이 저렴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리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냥 금융회사가 알아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리스 표준 약관 등을 보게 되면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자기한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해서 네. 낮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직접 자기가 권리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리스 할 때 그 금융사가 권해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지 된다는 점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소비자원의 윤민섭 박사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네.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 이제 야심한 밤에 네. 다 퇴근한 사이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이제 다 내렸는데 중국이 이제 그동안 경제 구조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좀 경기 살리기에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칼을 뽑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미니 부양책이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자금을 투여를 했는데 이제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좀 전방위적으로 경제 전체에 좀 돈을 공급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그 정부 목표한 게 7.5%인데 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한 7.3%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내려서 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내년에는 6%대 성장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동안 샤워실에서 냉수만 좀 틀었는데, 네. 이제 조금 좀 뜨뜻한 물을 틀어서 경제 온기를 좀 살리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지금 경제 문제는 이제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회사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돌보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 같고, 내년에 뭐 추가 금리 인하 뭐 1분기쯤에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의 입장은요. 네. 경기에 둔화는 없다라는 그런 좀 자신만만함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뀌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인민은행도 이번에 자료에서 밝힌 게 이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렇게 좀 밝힌 걸 보면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연막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경제 그 개혁 과정에서 기업들이 많이 좀 무너지고 좀 이런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이 구조조정을 겪다 보니까 경제 전체가 좀 위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당국이 좀 나서서 좀 금리를 내려가지고 좀 돌보는 차원의 인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금리 내리면은 돈의 값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도 내려가게 될 텐데. 네네.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이렇게 끌어내린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유럽, 일본, 중국 다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우리도 이제 뭐 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2%고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1% 금리를 볼 거다. 우리도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환율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그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던가 네. 아니면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부양하던가 이런 방법들이 좀 있는데 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뭐 미국 환율 보고서도 있고 이 세계적인 어떤 그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리를 내려서 좀 어쨌거나 경기를 좀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뭐 엔저가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뭐 말하자면 중국도 이제 우리도 좀 질 수 없다. 우리도 좀 살 길 찾아야겠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에서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내리는 사이에서 또 내린다면은 사실 우리는 정말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더 내리면은 찾아올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우리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엔저가 지금 이렇게 좀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네. 정말 중요한 이 원자재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까요? 이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잖아요. 네네. 이 소금을 그래서 국가가 독점을 했었는데 이 전매 제도를 폐지한다는 또 소식이 나오네요. 예,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경제 개혁 차원에서 나온 좀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소금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했던 거를 이제는 종지부를 좀 찍겠다. 네. 그런 의미로 좀 볼 수 있고요. 그 예전에는 소금이 중국 국가 재정 수입에 중요한 몫을 좀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좀 현실이 많이 달라져서 오히려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민영화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이 중국의 역사에서 이 소금이 차지하는 그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옛날 한나라 왕조 때부터 이 소금이 국가사업화해서 재정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중국 왕조들이 국가 재정 수입의 한 90%를 이 소금 전매에서 얻었고 90%까지나요? 예, 80~90%를 소금 전매에서 얻었고 이 소금이란 게 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셀러리라는 이 봉급의 어원이 사실 그 솔트라는 네. 소금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소금이 월급으로 이제 인식이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국가 재정으로서도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소금이었고 공산당이 그 1949년에 권력을 장악했을 때도 이 소금 독점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소금 전매가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는 그런 의미가 좀 될 수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소금 생산업자들이 직접 시장에다가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고 또 2016년부터는 가격도 자유화하고 또 신규 사업 허가도 2017년부터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펙이 지금 석유값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생산을 좀 줄여서 가격 하락을 막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던데 네. 어떻게들 지금 보고 있나요? 예, 이게 지금 반반이라고 해요. 블룸버그라는 외신에서 네. 전문가들 설문을 해보면 감산할 거다가 50%, 네. 동결할 것이다가 50%. 이건 예상이 참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게 7년 만에 이렇게 의견이 정확하게 엇갈리는 건 7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페크가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은 뭐 그 감산을 해야 되는데 감산해서 시장을 좀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시장 점유율이 좀 잃을까봐 좀 걱정인 부분이 있고 또 그대로 손을 놓고 있자니까 이제 유가 하락이 되면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일부 회원국들 재정난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나 이제 오페크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러시아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빈에 와서 오페크 회원국들이랑 좀 회담을 했다고 해요. 네. 러시아도 지금 유가 하락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번에 모종의 좀 메시지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페크 러시아를 합치면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을 좀 넘고 있는데 러시아가 좀 입김을 발휘해서 그
감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50대 50이라고 하니까 정말 열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세계경제의 10가지 화두 내년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도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년에는 미국 경제만 좋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미국은 돈줄을 쥐고 일본이나 유럽은 돈을 풀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고 뭐 자산 가치나 이런 것도 미국이 조금 오를 것이고 유럽이나 일본은 조금 좀 관망을 좀 해야 된다. 일본 주식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아베노믹스가 지금 엔화를 계속 풀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조금 그 신흥국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네,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 금지법이 강화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차명거래를 어느 정도 좀 허용해주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아주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바뀌고요. 또 시행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